네, 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 또 본부장님 바로 인사 나눠보고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저희를 위해서 다양한 소식들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헤드라인 한번 열어주시죠. 예, 열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슈퍼달러 시대가 이제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슈퍼달러. 그 사실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오늘 4.78인가요? 곧 거기까지 거의 14개월 만에 예, 10년 최고치. 만기 국채가 이제 장난 4.78인가까지 거의 아니에요.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요게 이제 일단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고 이게 이제 어쨌든 그 미국 달러가 사실은 이제 소중해졌다는 의미를 좀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러를 사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매력을 갖게 되는 거죠. 미국 국채 금리가 이 정도 주면 저도 살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좀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채 금리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주식이나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으로 이제 평가를 좀 받는 거죠. 사실은 이게 좀 가상화폐 같은 것들이 이제 위험 자산이라는 상대적으로 좀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대장주지만 조금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냐라는 이게 이제 영향을 좀 받게 되는 겁니다. 요거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요게 이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약간 영향을 줬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높은 미국 국채 금리가 되게 되는 것 같고 이게 되면 저희 이제 수출 같은 것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부동산 가격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최상복 이 대행 분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됐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신 게 오늘도 발표 같은 게 전혀 이분이 경제부총리 아니세요? 맞아요. 근데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권한 대행이시잖아요. 권한 대행이시면 이거를 더 자기 전문 분야시잖아요. 예, 맞아요. 물론 법대 출신이시긴 하지만 네. 이분이 서울법대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 경기관료신데 이런 분야가 이제 딱 나오시면 바로 실력 발휘 좀 해주셔야 되는데 환율이나 이런 정책으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뭘 안 하시는 것 같은 강달러 기조를 이제 일부러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게 그 금리 인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한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 인하, 뭐 외국 말고 이 뭐 연결고리가 좀 있다 보니까 쉽게 이제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이제 쉽게. 근데 이제 아쉽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국 정부 측에서의 조치가 없으니까 우리는 되게 아쉬운 거죠.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선제적 조치는 안 하더라도 이게 계속 너무 이러니까 뭐 우리 수출하시거나 뭐 이렇게 뭐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 몇 번 포지셔닝이 좀 있고 특히 지금은 약간 이게 되게 모멘텀이 좀 중요한 모멘텀인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이게 되게 팬데믹 이후에 진짜 되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너무 국가적으로 뭘 안 해주니까 되게 힘드신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늘 말하지만 이게 개인이 상대하고 기업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뭘 해줘야 되는 우리가 지금 강달러 기조가. 국가가 지금 뭘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슈퍼달러 시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미국조차도 지금 뭘 해야 될 거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미국 언론도 지금 기사를 다 읽어보면 제가 어젯밤 기사 난리가 났어요. 모든 언론들이. 너무 달러가 네, 강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모든 언론들이 떠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용해요. 맞아요. 네. 이제 권한 대행이 되셔서 바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너무 이게 안타까울 따름이라서 사실은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침체될 가능성이. 근데 미국은 난리가 나서 사실 미장이 좋은데 사실은 저는 이게 침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미장이 좋지만 사실 그래서 어제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매그니피션트 뭐 테슬라도 사실은 상당히 기술주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 개인기 때문에 살짝 올라간 거로 저는 맞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뭐 브로드콤만 살짝 올랐고 나머지 다 떨어졌는데 매그니피션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 떨어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올해 그렇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그 관세를 많이 매기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 발표가 아무리 좋아도 내년 실적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머지 그리고 이제 그 칩스법에 의해서 이제 지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어떤 블로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블로킹도 하고 막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단어를 막거나 그리고 막거나 자르거나 그리고 금지하거나 이런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어요. 미국이 계속 금지하고 막고 그리고 계속 안 하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자기네들이 영역을 막거나 그리고 정유를 뭐 못하게 하거나 그래서 만약에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로 막고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석유로 막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철을 못하게 하고 합병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금융과 석유와 그다음에 반도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면서 자신들이 넘버원이라는 걸 알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내년 산업은 이게 활발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경기가 침체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자본이 잠시 좀 이렇게 되고 저축은 장려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이 약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저축할 거고 달러를 모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러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좀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나라 지금 부채가 어느 정도 될지 잘 몰라서 기본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자재 가격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기본적으로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대출금리도 올라갈 것 같은데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것 같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좀 준비를 올해 좀 많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 강달러 기조는 잡아야 되기는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도의 루피화도 사상 최대 그 달러화 환율 그거를 보였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 기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좀 위협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최대 강국이고 기본적으로 자기네 나라 말고는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를 진짜 죽는 거예요. 정책을 그렇게 네. 쓰고 있어요. 네, 죽는 왜냐하면 거예요. 다 진짜. 막아버리고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죽는 겁니다. 모든 돈이 다 미국으로 쏠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네. 좋을까요, 과연? 그죠? 결과적으로. 미국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있어요. 지금 미국 저도요. 자체도 미국 자체도 나라에서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산업 자체를 다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이제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겠지만 주변국 차원에서의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연합 같은 걸 좀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이제 움직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돈이 다 글로 몰리는 데다가 정책 자체도 지금 자원이나 이런 걸 다 막아버리고 있어요. 산업 자체도 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합병이나 이런 것들도 못하게 하고 있고 석유나 자원 같은 것들도 다 막아버리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첨단 산업 같은 것들도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산업이 발전이 안 되고 돈이 돌지를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본부장님. 제가요? 솔루션을 좀 주십시오. 아니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좀 이제 하고 나서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풀었으면 좋겠고 규제 완화에 좀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규제 완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규제 완화를 들어가고 이제 규제 철폐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이제 좀 그 테슬라가 뛰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게 좀 약간 됐고 이제 어느 정도 될지 그 부분이 좀 약간 저는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요거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요거. 로봇, 예. AI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세대는 요거 같아요. 지금 다음 세대의 이제 화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이제 살아가는 다음 세대 먹거리는 화두는 이거 같습니다. 올해 이제 이제 올해의 화두는 로봇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이제 세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CS에서 화두는 여러분들 뭐 제가 볼 때는 양자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로봇이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때 뭐 그 청소기도 로봇이었고 기본적으로 보는데 저는 올해 화두는 로봇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I가 지난해 화두였고 지난해 또 그전에는 자율주행이 화두였고 뭐 여러 가지가 화두였는데 저는 테슬라에 대한 기업도 저는 테슬라는 로봇이라고 봐요. 테슬라의 기업의 화두도 로봇이라고 보고 엔비디아도 로봇이라고 봅니다. 화두가 기업이 엔비디아도 지금 추구하는 게 로봇이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이버 로보택시인데 사실 이 회사의 기본적인 개념도 점차 로봇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로봇 회사로 가고 있어요. 잘 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틱톡을 만약에 개념을 지금 만약 인수한다 그러면 이 안에 로봇이라는 로봇을 넣을 거예요. AR 로봇을 넣어서 이제 그거를 테슬라 이쪽에 이제 넣어서 같이 해서 연동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 로봇이 뭔가를 우리 삶에 많은 걸 주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어지는 거고 저는 이 CES에서 이 젠슨 왕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제가 볼 때는 저는 블랙웰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발열이나 이런 걸 설명해 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젠슨 왕이 아주 퍼포먼스는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로봇이 미래의 지향적인 어떤 뭔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율주행 이런 게 아니라 이 로봇이 우리 미래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걸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많은 삶의 어떤 것들은 이 로봇이 바꿔줄 것 같습니다. 올해의 어떤 화두 그리고 엔비디아나 미래를 추구하는 어떤 그 테크노와 빅테크가 추구하는 것들은 AI를 넘어 이런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건 이 로봇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AI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을 수행하는 많은 것들은 이 로봇 안에 결정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많은 것들을 해주게 되고 이 기업 자체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 로봇이 아닐까. 그러니까 선두 기업들은 이런 어떤 앞서 나가는 테크노적이고 앞서 나가는 이 혁신적인 기업들은 다 로봇으로 되고 이 기업들 그래야 이제 이게 어떤 뭔가 뭐가 왔을 때 자극이 왔을 때 주가의 반영이 크게 어떤 저항이나 이런 걸 안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봇이 전체적인 대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올해. 아, 그렇죠. 네, SEC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그 게리 겐슬러의 이 충실함과 이 어떤 이론적 우직함. 예, 아니 저는 이분이 뭐라 그럴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과 이런 것들이 되게 철저함이 좋아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증권 외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증권을 나누는 기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함과 증권을 나눠주고 어떤 건 증권이고 어떤 건 자기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와 그걸 나누지 않는 방식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과 그거를 계속 이슈화시키는 이런 것들의 본연의 자세를 잘하는 부분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화폐와 증권과 그 외의 것들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이 물론 아니 그게 이제 뭐 나중에 그게 뭐 중요하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이제 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그거를 통제하고 어디에서 그걸 관리하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걸 관리할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기구를 암호화폐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어서 관리할 건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이더리움도요. 예, 리플은 증권이다라고 또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해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리플은 계속 증권이라고 얘기해서 리플과 계속 소송 중이고 오른쪽은 암호화폐 중에 이제 비트코인은 아니라고 이제 폭스 TV에서 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슈가 되고 있고 오른쪽에 또 보시면 이거는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게 아니고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이미 그 X를 인수할 때 그거를 이제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또 다시 불거진 이슈더라고요. 이게 처음 불거진 건지 아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이 계속 넘어오는 거라고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새로운 뉴스처럼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새로운 뉴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근데 이제 그걸 나누는 것 중에 뭐 하위 테스트라고 HOWEY 테스트라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세 가지를 충족해야 금전적 투자 가치가 있느냐, 공동기업으로 투자되었느냐,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수익이 기대되느냐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증권으로 이제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비트코인은 통과가 되지 않는다로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가 이제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또 요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증권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리플이 요 부분에서 이제 이슈가 돼서 요거는 소송이 서로가 계속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요소면 이 하위 테스트가 절대적인 요소면 상관이 없는데 이 절대적인 요소가 또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이게 왜 또 그러면 절대적인 요소면 리플하고 이제 소송이 붙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게리 겐슬러가 이제 소송이 붙었을 때 이제 리플이 항소를 또 하고 이제 서로 맞닿아 가지고 이제 뭐 계속 항소를 하더라고요. 요거 제가 이따 더 예,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드릴게요. 근데 네. 이 부분이 하위 테스트가 꼭 절대적인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항소를 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좀 이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게리 겐슬러는 이 부분을 양보를 못 하겠나 봐요. 이걸 계속 계속 자기는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리플 쪽은 디지털 자산, 화폐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요거에 따라서 어떤 제재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어떤 이슈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누가 관리할 것인가 방향성이 달라지죠. 예, 영향성이 네. 달라지고 향후에 뭐 발행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우리나라나 뭐 어떤 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논쟁이 되고 있지만 어쨌건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면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지금 하는 것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잘하고 계신다. 잘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하위 테스트를 뭐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 테스트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만약 이런 위원회가 있다면 한번 우리나라도 이런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좀 한번 규정을 한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의도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도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정의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어떤 게 암호화폐고 어떤 게 증권이고 블록체인에 관련된 어떤 이런 기술에 관련된 어떤 암호화폐들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정의를 누군가가 정부나 어떤 이런 위원회 같은 데서 정확하게 누군가가 내려주거나 위원회에서 어떤 모호성에 대해서 뭔가를 정의를 내려준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또 반론을 제기한 데도 없고 학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 제각각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상장사라고 하나요? 거래소라고 그러나요? 거기서도 뭐 올리는 기준도 제각각인 것 같고. 폐지. 네네네. 그 그러니까 기준들, 그런 그죠?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막 혼란을 너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뭐 암호화폐를 잘 처음 모르시는 접하고 뭐 이런 분들. 사람들도 맞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투자에 어렵죠. 대해서도 이게 네. 쉽게 접근하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숫자인데요. 테슬라 연말에 얼마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웰스파고가 테슬라에 대해서 125달러 갈 거라고 예상을 70%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 좀 샤킹하더라고요. 샤킹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 근거로 수익성 악화될 거다. 영업이익이 최근 분기 영업이익 9.6%로 지난 5개 분기 중에 가장 저조했답니다. 그리고 가격이나 정책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진 왜냐하면 BYD가 오늘 이제 한국에도 상륙을 했는데 상륙했어요. 네. BYD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도 많이 따라왔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도 아주 뛰어납니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벤츠, 그러니까 기본 내연기관차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80% 컬랩스 떨어질 거고 이제 넥스트 내년에
$125 갈 거다. 음. 연말쯤에서 내년쯤에 이렇게 갈 거다라고 이제 웰스파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4대 은행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네, 네. 대단한 회사입니다. 네. 근데 모건 스탠리 잘 못하기로 소문난답니다. 아, 모건 스탠리인가? 그렇습니까? 네, $800 음. 예상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모건 스탠리는 못하시다면 마실 때도 많습니다. 네. 근데 $800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로보택시나 뭐 도조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슈퍼컴퓨터도 있고 뭐 모건 스탠리 아담 도나스라는 어떤 그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랑 같이 있으면서 규제 완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스페이스X와 규제 완화 부분과 스페이스X 부분과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역할을 많이 할 거라는 부분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 시너지를 낼 거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도 이제 뭐 특별한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140달러 이 정도에서 지금까지 온 이유도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개인기였죠. 반영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한 3배까지 왔듯이 앞으로도 못 가라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나 배터리 에너지 산업, 글로벌 전기차의 점유율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어쨌든 혹시라도 모르겠지만 이제 틱톡 같은 것들 인수하게 되거나 이랬으면 이거하고도 많은 시너지를 또 낼 수도 그러게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밸류션이나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퍼포먼스를 내는 데는 일론 머스크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맞아 떨어지면 $800도 꿈의 숫자도 아니다. 일론 머스크한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쭉 가게 될 거고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125대 800 누가 맞을 것인가 연말에 한번 내기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네. 네, 궁금합니다, 저도. 네, 다음 소식 보시죠. 네.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업비트 이야기로 다들 많이 놀라셨죠. 저도 간밤에 너무 놀라서 코인 옮겨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 전문가분들한테 연락을 이제 밤임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융정보 분석원으로부터 제재 통지를 받았고 21일 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업비트 측에서는 소명을 이제 충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일단 처음에는 뭐 영업 정지다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영업 정지랑 운영 정지는 확실히 다른 거고 운영 정지는 정말 거래소 운영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영업 정지는 신규 고객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우리 고객으로 이제 끌어들여라 이런 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재안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죠. 이게 그나마 이제 팩트 체크를 잘한 기사더라고요. 영업 정지로 알려진 것과 달리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만 일정 기간 제한하는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벌금적인 측면에서 좀 많은 벌금을 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영업 정지로 잘못 알려져서 커뮤니티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이제 여기저기 물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럴 때를 치고 이제 빗썸이 이제 적극적인 이제 홍보 활동가 그리고 오늘 또 빗썸 관련주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빗썸이 그 전유율을 좀 가져올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 벌금은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영업이익률 급감, 감소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업비트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명을 잘 해서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방금 뜬 기사에서는 임직원 중징계가 검토가 된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다른 리스크거든요. 임직원이면 뭐 오너 리스크까지 확대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삼자산 사금 재탁에 대한 루프홀 위험이 확인된 첫 사례인 만큼 최고 경영자에 대한 제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CEO 쪽으로의 죄는 충분히 물릴 수 있다라는 거. 자금 세탁에 지금 이용이 됐다 업비트가 그런 혐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참고로 제가 아는 전문가님은 그래도 좀
대부분 분산을 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인을 옮길 수 있어요. 내 평단가 그대로. 대신 수수료를 좀 내야 되긴 한데 그걸 팔아서 다시 거래소에서 살 필요 없이 코인은 또 이제 거래소마다의 옮김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비트에 모든 물량을 넣어두시기 좀 불안하신 분들은 옮기는 전략들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이야기할게요. 리플과 트럼프의 대립, 루머의 진실 공방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리플 법률 책임자는 이런 루머를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루머냐면은 본부장님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제 트럼프한테 후원을 하지 않은 기업들한테 트럼프가 약간 압박을 가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업들 중에 하나가 리플이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허구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고 출처가 분분명한 보고서를 신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뭐 본부장님 저에게 출처가 네. 불분명한 보고서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네. 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네. 무슨 일인가. 네. 그러나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좀 그래도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상승은 했어요. 리플 가격은. 이게 루머로 일단락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리플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리플의 이제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리플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준비금 확장을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같이 전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조금 옛날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정황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한 블로그에서 발췌를 했는데 실제로 카말라 해리스한테 리플 100만 달러 규모를 이제 이체를 했다라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증거 자료를 같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최근 트윗은 아닙니다. 한참 이제 대선일 때 그 트윗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 루머가 이제 정말 루머일까? 또 이런 음모론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00만 달러 이렇게 입금한 고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영수증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요런 게 이제 있었어요. 기재가 됐기 때문에 요거 한 팩트 체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리플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했고 뭐 최근에 CEO가 트럼프랑 밥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뭐 지연정 잘 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도 같이 여러분들이 사실이라도 자기가 사실이라고 얘기할까요? 그쵸 안 하겠죠. 이렇게 이제 정치 후원의 퓨처 포워드 근데 이 당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건 카말라 해리스가 일단 민주당이다 보니까 암호화폐 적대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그래서 일부러 암호화폐 후원금도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초로 큰 후원금을 받았던 첫 사례로 그 당시에 커뮤니티에 뜨거웠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이렇게 리플의 악재로 그 수면 위로 부각이 됐던 거였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해프닝이 저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리플 가격은 크게 영향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 지금 검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더 최고 경영자가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해서 미국 진출을 배제하지 않겠다. 명확한 규제와 지침이 뒷받침된다면 미국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카 시행으로 테더가 위기를 겪자 이런 일들이 조금 펼쳐지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라이트코인 현물 ETF 서류가 SEC 쪽에 제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들 중에 비교적 지금 시세 탄력 안 나온 것 중에 ETF 가능성이 있는 게 라이트코인이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관련 서류 제출했던 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라이트코인이 모든 작업을 끝마쳤다. 올해 상장될 첫 번째 알트코인 ETF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이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로 불리고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고 라이트코인이 디지털 실버로 불린다고 해서 뭐 반감기, 채굴 이런 모든 알고리즘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에릭 발추나스는 라이트코인이 ETF로 올해 가장 처음으로 나올 알트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온체인 지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OTC 거래라고 해서 장외 거래거든요. 이게 코인베이스에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어요. 장외 거래가 급등을 했다는 거는 추정을 해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이 지금 엄청 일어나고 있다는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자금 추적을 좀 당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장외 거래를 보통 하는데 이 장외 거래가 최근에 굉장히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까지도 같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온체인 지표까지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또 저희 랩소디 금요일까지 열심히 달렸는데요. 다음 주는 한 주 쉬어가죠? 네네. 다음 주는 한 주 저희가 쉽니다. 다음 주는 한 주 쉬어가기 때문에 좀 더 재정비하고 다시 좀 잘 네. 찾아뵙도록 설 연휴 할게요. 끝나고 뵙겠네요. 그렇겠네요. 설 네네네네. 연휴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럼 연휴 끝나고 저희는 찾아뵙도록 네.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갤럭시 S25를 통해 9년 만에 최대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갤럭시 S25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KB증권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갤럭시 S25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6% 증가한 3,700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2016년 갤럭시 S7 이후 9년 만의 최대 판매량입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갤럭시 S25의 주요 특징으로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대화형 AI 에이전트가 최초 탑재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며 하드웨어 기능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품의 두께와 무게를 줄여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 인상은 최소화하거나 동결해 소비자 수요를 고려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갤럭시 S25가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의 수요를 견인할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하며 실적 개선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D램과 낸드의 수급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하반기로 갈수록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주가는 역사적 하단 수준으로 모든 악재가 반영된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상승 여력을 30% 이상으로 전망하며 하락 위험은 10% 미만으로 낮췄다고 판단했습니다. 갤럭시 S25를 내세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인공지능 칩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첨단 패키징 공장 증설에 나섭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TSMC가 대만 남부과학단지 타이난 지구에 오는 3월 약 8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생산시설 확충에 나설 계획입니다.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기술은 GPU와 HBM 칩을 하나의 기판 위에 적층하여 처리 성능을 높이고 전력 소비를 줄이는 공정으로 AI 반도체 생산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엔비디아가 TSMC의 주요 고객으로 첨단 AI 칩 수요가 크게 늘어난 점이 이번 결정의 배경입니다. TSMC는 타이난 지구 확장 건설 3기 지역에 2개의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공장과 1개의 사무동을 내년 4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자이지구, 인수한 이누록스 공장 등 대만 내 여러 지역에 총 8개의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공장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남부과학단지 관리국은 TSMC가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 신청을 제출한 것이 사실이지만 개별 업체의 계획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TSMC는 남부과학단지 관리국에 토지 임대 신청을 제출했으며 추가적으로 타이난 지구 4기 확장 건설도 2027년 2분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최근 대만 방문은 TSMC와의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대만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TSMC의 공장은 향후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S에서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L로 기술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TSMC는 대만 내에서 12인치 웨이퍼 공장 4곳, 8인치 공장 4곳, 6인치 공장 1곳, 첨단 패키징 공장 5곳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SMC의 대규모 투자와 증설이 AI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TSMC와 엔비디아의 협력은 글로벌 AI 기술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K하이닉스가 이번 주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HBM 수요 확대가 실적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그러나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8조 원을 돌파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9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8조 2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은 약 23조 원으로 경쟁사인 삼성전자 DS 부문의 15조 원대를 크게 앞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확대된 HBM3 수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D램 내 HBM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의 5세대 HBM3 수요 증가 덕분입니다. 또한 범용 메모리 출하 축소 전략이 고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PC용 D램의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지난해 7월 2.1달러에서 11월 1.35달러로 35.7% 급락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독점적인 수혜를 받았지만 범용 메모리 시장의 어려움은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3일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을 열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SK하이닉스의 시장 전략과 수익성 유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HBM 시장의 성장과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속에서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대응하며 성장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1위인 업비트가 고객 확인 의무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제재 확정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업비트의 고객 확인 제도 위반과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한 제재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업비트의 소명을 청취하고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최종 결정은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FIU는 지난해 8월 업비트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수십만 건의 고객 확인 제도 위반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원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지만 업비트는 이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비트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추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FIU는 업비트에 대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 제한, 과태료 부과, 임직원 징계 등 제재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과거 한빛코 사례에서 100에서 200건의 고객 확인 제도 위반으로 약 2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나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업비트는 위반 건수가 훨씬 많아 제재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임직원 징계와 과태료 수준이 높아질 경우 고객 이탈 가능성이 있으며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와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업비트 사례는 업계 전반에 중요한 선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FIU의 최종 결정이 업비트와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패션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독특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짙은 감색의 실크 울코트와 펜슬 스커트, 크림색 블라우스, 넓은 체계 모자로 완성된 우아한 스타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날 의상은 미국 신진 디자이너 애덤 리페스와 모자는 에릭 자비치의 작품으로 알려졌습니다. 패션지 보그는 멜라니아 여사가 독립적인 미국 디자이너를 선택함으로써 신예 디자이너를 지원하는 영부인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페스는 멜라니아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로 이전에도 함께 작업해온 바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취임식에서 래프 로런의 하늘색 수트를 착용하며 애국주의를 상징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신진 디자이너를 선택하며 또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멜라니아 여사의 패션에 대해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보그는 영부인의 패션이 독립 디자이너의 가치를 부각시켰다고 호평했습니다.
반면 워싱턴 포스트는 마피아 미망인 같거나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를 연상시킨다며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또한 취임식 중 모자의 넓은 챙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허공에 키스를 하는 해프닝이 연출되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패션은 단순히 스타일을 넘어서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영부인의 패션이 어떤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갖는지, 패션 메시지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틱톡의 미국 법인 최고 경영자 쇼추가 참석하며 틱톡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틱톡은 미국 대법원의 항소 기각으로 지난 19일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기한을 90일 연장하며 20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칭찬하며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50대 50의 합작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틱톡의 미국 법인 CEO 쇼추는 자신의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틱톡이 돌아왔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쇼추 CEO의 취임식 참석을 틱톡 매각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틱톡 매각가는 400억에서 500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틱톡 CEO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애플의 팀 쿡,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등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젊은 유권자들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한 신호로 풀이됩니다. 틱톡 매각 협상은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적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합작 투자 방식은 틱톡이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틱톡 매각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번 취임식을 계기로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기술 산업 협력 방안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퇴임 첫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며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회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현하며 자신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우호적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며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그게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다. 우리는 잘 지냈다. 그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정은 위원장의 해안 지대를 활용한 경제적 잠재력을 칭찬하며 엄청난 콘도 역량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기존의 강경 일변도 정책을 벗어나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려 했던 점을 상기시키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이 주요 안보 위협이라는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회고하며 당시 북한 문제는 잘 해결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우리에게 지금 많은 위협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잘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퇴임 직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안보 위협을 언급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나온 것으로 북한 문제에서 자신의 성과를 재차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그의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서 기존의 외교적 접근 방식을 이어갈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지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취임식 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취임식 직후 하락세로 전환하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은 오전 한때
10만 9,191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취임식 직후에는 10만 600달러로 하락하며 6%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비트코인 상승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가상화폐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취임식 이후에는 매도세가 강해지며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CNBC는 이를 두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이벤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2.34% 상승한 3,306달러, 리플은 0.7% 오른 3.1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반면 솔라나와 도지코인은 각각 7.42%, 4.8% 하락하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민코인 달러 트럼프도 출시 이틀 만에 74.34달러에서 36.6달러로 급락하며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젯의 CEO 그레이시 첸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새로운 민코인 출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가족 코인이 출시되지 않았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 많이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환 가상화폐 플랫폼인 엘맥스 그룹의 시장 전략가 조엘 크루거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기록은 13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가상화폐 시장의 상관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변동성을 극복하며 새로운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발언을 소화하면서 업종별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전날 코스피는 관망세 속에 2,520.0으로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4,162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강경 발언에 따른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무역 시스템 점검과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구체적인 관세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장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나타내며 달러와 약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은 1,440원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은 달러 약세와 유럽 증시 강세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은 유럽 증시에서 강세를 보이며 국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 종료를 선언하고 석유, 천연가스 시추 확대를 발표한 만큼 에너지 업종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트럼프발 정책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기업 우대 정책 기조와 함께 빅테크 기업과 전통 산업 간의 업종 차별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팀 쿡, 제프 베이조스, 순다르 피차이 등 빅테크 리더들이 전면에 배치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업 우대 정책을 암시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국내외 증시와 업종별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기업 우대와 에너지 확대 정책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야 만찬에 리플 경영진이 참석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전야 만찬이 워싱턴 DC 내셔널 빌딩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참석했습니다. 리플 경영진은 이 자리에서 부통령 당선인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와 만나 인사를 나눴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연설을 통해 취임 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이번 취임이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취임 즉시 약 100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철회하고 국경 보안,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 에너지 독립 추진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국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20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정부가
보유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 경영진이 최근 트럼프와 별도의 비공식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며 XRP가 미국의 암호화폐 국가 준비 자산으로 채택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이 같은 움직임이 XRP의 시세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XRP는 21일 현재 3.14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 6.13% 상승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준비 자산으로 채택한다면 XRP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할지 여부가 향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 가운데 XRP가 과연 중심에 설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